그것도 굳었을지도 모르겠네. 오래돼가 예. 3년째 안 썼어요. 심 때부터.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아, 그럼 되겠다. 내용을 좀 알지. 근데 뭐 AS라고 하면 세상 공사 몇 시간 돼서 시작 이제 하도록. 네. 카메라 밑에 지금 얼굴 잘 보고 있어요. 아, 서 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상초음파연구의 총무 백유한입니다. 예,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이제 2022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2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라파엘병원의 김한별 과장님께서 갑상선 질환의 다양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고, 두 번째는 이재준 내과의 이재준 원장님께서 충수의 소화관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례는 하나종합내과의 조기현 원장님과 부산 오성병원의 하태경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라파엘병원 김한별 과장님입니다. 김한별 과장님은 오늘 강의를 처음 맡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계명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내분비 내과 전임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라파엘병원 내분비 내과 과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오늘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한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하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파엘병원 내분비 김한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갑상선 초음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양한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에 관련된 문제가 결절성 질환들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는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절과 관련된 갑상선 결절성 질환들 관련해가지고 특히 제일 가장 이제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갑상선 유도암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보통 5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40대에 육박하게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갑상선 암은 사실 결절성 질환 결절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걸 좀 크게. 가까이. 결절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8%에서 12% 정도가 이제 축소되지 않는 결절에서 병행을 했을 때 이제 날리는 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초음파에서 작은 흡수를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결절의 비율은 대략 한 5% 정도가 전체 결절의 5% 정도가 이제 악성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보면 1999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에서 이제 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제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 캔서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초음파 기술이 발전하고 검진에서도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을 많이 찾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갑상선 암의 진단율이 많이 높아진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95%에서 9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 이제 갑상선 유도암인데요. 갑상선 유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병력적 구조상에서 파퓰러 포메이션을 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이제 픽들이 이렇게 오버래핑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쌍봉화각이라든가 이런 것, 뉴클리어 슈도 인클루전 같은 이런 특성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FNA 상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병의과 선생님이 이제 파퓰러 사이로드 칼시노마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퓰러 사이로드 캔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라디에이션 익스포저가 가장 이제 뭐 확실한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제가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확실히 그 가족력 있는 분들이 갑상선 질환, 갑상선 암이 특히 유도암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 특히 first degree relative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배까지 그 갑상선 암의 진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드문 유전성 질환들도 뭐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그 외에 이제 뭐 헤파타이티스 C라든지 뭐 직업적인 인자들 이런 것들도 갑상선 유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팩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갑상선 유도하면은 이제 그 웹카이나이스페스웨이라고 이제 라스, 비라프, 맥버크 이렇게 예전에 들어보셨던 이 웹카이나이스페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라프 뮤테이션이 키 뮤테이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라프 뮤테이션이나 이 하위 부분들, 비라프 뮤테이션이 생기고 그 하위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튜머 서프레셔서 진이 이제 그 억제가 되고 튜머 프로모터 진이 이제 축지되면서 갑상선 유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건 클래식 폼인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베리언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ollicular variant, torसल variant 이런 인슐라 이런 되게 드문 이런 그 베리언트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갑상선 유도암 외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예후에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이제 수술하거나 초음파로 진단할 경우에 이제 그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ATA 가이드라인으로 갑상선 결절과 암을 이제 그 진단하는 가이드라인, 그 진단 기준과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런 히스톨로지 상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를 좀 더 재발이라든지 이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베리언츠들이 있을 때 초음파에서 환자들 초음파 갑상선 결절이 어떻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9세 남자 환자분이고 건강검진상 발견된 갑상선 결절로 의뢰되신 분이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가 있으신 분입니다.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이제 전체 스캔을 했을 때 우측과 좌측에 이렇게 노즐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고 디퓨저스 그래가지고 네, 요 안에 이렇게 PEF라고 저희가 요새는 얘기하는데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 이제 그 결절이 보이게 되고, 결절이 확실하지 않고 실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양상의 이런 결절을 보이는 경우가 보였던 환자분, 말씀하신 대로 그 디퓨즈 스크래칭 베리언트의 경우에 이렇게 꼭 이 결절을 딱 이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전체적인 파인칸이 쭉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결절이 있으면 여기에 레프트 레벨 4 에어리아에 그 안쪽에 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차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일룸이 사라져 있고 안쪽에 세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양상의 림프노드가 서스피셔스 림프노드가 보였고요. 이렇게 여기 초음파 소견만 가지고도 이런 경우에 이제 스클레로징 베리언트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레프트 라테랄 림프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세포 검사를 했고, 실제로 이제 세포 검사상에서 파퓰러 사이로드 칼시노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PG를 림프노드에서 측정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갑상선 유래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메타스타틱 PTC로 나왔던 그런 환자가 있고, 다른 분은 이제 안테리어 넥스 웰링으로 보셨던 분인데, 여기도 정경부 부종이 있고 이게 포기 촉지대에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가족 역상에서 하시모토 다이어다이티스가 있었던 분입니다. 보시면 좌측에 이분도 이렇게 이분은 아까 앞에 분하고는 다르게 웰 디파인되어 있는 그 아이소에코익한 부분들하고 하이퍼에코익한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양상의 결절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마이크로 칼피케이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양상의 갑상선 결절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레벨 6 쪽에도 보시면은 안에 림프노드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 석회화들이 동반되어 있는 림프절의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그 결절 사이로이드 초음파상에서는 K-타이어스4 아니면 5 정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센트럴 베네게 림프노드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세포검사 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포검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조직을 이제 걷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세포의 모양을 보고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포검사를 완전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는 S5 그러니까 Suspicious for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로 나왔었거든요. 두 번 했을 때 두 번 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레벨 6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포검사에서 악성세포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를 하면서 센트럴 컴파트먼트 넥 다이섹션을 같이 해서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셨던 분인데, 결국 파필러 사이로이드 캔서의 크리브리폼 모르랄 베리언트라고 좀 되게 드문 양상의 이제 그 변이를 동반한 그런 PTC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림프절 FN 그 바이옵시 상에서 이제 한 군데에서 센트럴이니까 아마 아까 보였던 그 부분이 약성 결절이었을 때 림프노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mm 미만의 그 림프노드 전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의 PTC들이 이렇게 베리언트에서 자주 초음파상에서 소변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28세 남자 환자분인데 사이오드 인시덴탈로마로 오셨던 분이고, 이분은 좀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톨러드 라이트 패턴에 마크스 하이포에코익한 다이얼 노즐이 우측 미드 쪽에 있으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있으시면서 라이트 레벨 4 쪽에도 약간 커져 있는 림프노드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크몬 캐로티드 아트리고 여기가 인터럴 주글라 베인인데 그 옆에 레벨 4 쪽으로 해가지고 그 림프노드가 같이 커져 있는 양상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체는 비나인 루팅에서 그 절절은 일단은 다이어트 FNA는 그 안쪽에다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고 림프노드 체크를 했는데 클래스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uspicious for Follicular Neoplasm 나오셨던 분이고, 이게 이제 여포 종양이라고 이제 여포 암일 수도 있고 여포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클래스 4일 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세포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포의 폭의 모양은 사실 유도암에 굉장히 가까운 소견입니다. 그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의 여포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톨르데 와이드 패턴은 거의 많지가 않고 좀 더 호모지너스하게 하이포에코익하거나 아니면 아이소에코익한 형태를 띠면서 그 맛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유도암 형태라서 저희가 이거에 한 번 더 세포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 세포 검사에서도 Suspicious Follicular Neoplasm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여포 종양은 여포 암일 수도 있고 여포 선종이라고 암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술 절제를 권고를 하게 되고요. 이분은 여포 종양보다는 아무리 봐도 유도암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단 클래스 4 소견이고 그 FNA를 두 번 했을 때도 그렇게 나서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 조직 확진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왜 라이트 로벡토미 하면서 센트럴 컴파트먼트 다이섹션 다시 했었는데 그 파필러의 사이드 캔서의 폴리큘러 베리언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포상 변이를 띠게 되면 갑상선 유도암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여포 종양의 형태로 FNA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 소견이 사실 항상 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도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혹인데 저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수술해서 봤을 때 폴리큘러 베리언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21세 여자 환자분은 페리언 넥스웰링으로 오셨던 분이고, 최근에 경미한 경부 비대가 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내원하신 분이죠. 항상 갑상선 초음파 오기 전에 이제 그 피지컬을 하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 에시메트릭한 넌텐더 오베터가 있으면서 좌측에 1cm 정도의 팔퍼블 노출이 있었던 분이고, 이니셜 랩상에서는 사이오드 오토 안티바디가 한 가지가 30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갑상선 우측하고 좌측이 이렇게 큰 절절성 형태로 보이고 우측도 약간 그 마일드 헤트로시너스한 형태로 보이면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의 초기 소견이 있으시고요. 좌측에 여기 이제 결절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4.7cm까지 나오는데
이 K-타이러스로 분류법으로 봤을 때는 이 혹 같은 경우에는 톨러드 와이드 패턴도 아니고 주변보다 하이코일코일하지도 않고 서스피셔스한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이레귤러 마진이라든지 톨러드 와이드 패턴이라든지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K-타이러스 4 정도의 그 결절로 보였고요. CT를 찍었을 때 이렇게 좌측에 CT에서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 결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양상같이 보였었습니다. CT는 이제 이후에 제가 FNA 이후에 찍었던 CT입니다. K-타이러스 4의 다이오드 모듈이었고 FNA상에서 이렇게 파퓰러 다이오드 카시노마가 나왔었고 이번 타병원에서 이제 그 영남대 병원에서 2020년 1월달에 그 토탈 사이오렉토미를 하면서 컴파트먼트, 센트럴 컴파트먼트 넥 다이섹션을 같이 했었고 바이옵시상에서 이제 파퓰러 카시노마인데 와르틴 라이크 베리언트라고 또 굉장히 드문 이제 그 갑상선 유도암의 그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이 상당히 임파선 전이라든지 갑상선 외 침범 같은 것들이 많고 실제로도 갑상선 외 침범이 스트레무스 쪽으로 있어가지고 이분은 수술하고 방사선 동요수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셨습니다. 왈티니가 무슨 뜻을 뜻합니까? 왈틴씨라고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네.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발견한 변이라 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보기 드문데 이제 좀 갑상선 유도암 같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스몰 사이로드 노즐 케이스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5세 남자 환자고 이건 퍼티그 주소로 오셨던 분이고 뭐 주소는 그렇지만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갑상선 결절이 발견이 되어서 의뢰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갑상선 우측하고 좌측은 전체적으로 호모지너스한 패턴이고 파인카랑 F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측에 라이트 로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갑상선 결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면 톨러드 마일드 패턴이고 주변보다 마일드 하이퍼에코익한 소변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마진이 굉장히 뾰족하게 보이는 레귤러 마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소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세포 굉장히 작습니다. 0.42cm니까 이 부분이 근데 그 사실 K-타이러스 분류법으로 봤을 때는 세포 검사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결절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갑상선 스트레모스 쪽을 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 결절의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포 검사를 했었고요. 첫 번째 세포 검사에서 일단은 혹이 작다 보니까는 이제 로셀룰라이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나왔었고 양성 결절 세포 몇 가지만 보인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두 번째 초음파를 하고 역시나 서스피셔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세포 검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클래스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포 검사 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초음파를 봐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세포가 혹의 크기가 작을 때는 사실 세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세포 검사를 해서 클래스 5가 나왔었고 결국 이제 동산병원에서 이제 로봇으로 라이트소벡토미 했을 때 이제 PTC가 3일짜리가 있었고 그게 이제 갑상선 외로 침범이 있는 양상의 갑상선 그 유도암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 갑상선 결절에 이제 K-타이러스에서 이제 저희가 갑상선 결절의 암위험도라든지 세층 흡입 검사 기준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에서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서스피셔스 피처 그러니까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톨러드 와이드 쉐입이나 아니면 이레귤러 마진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하이 서스피션 모듈로 분류해서 선택적으로 0.5cm 이상의 세포 검사를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센트럴 림프노드에 전이가 있어 보이거나 갑상선 외 침범이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문격 전이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갑상선 수질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혹일 경우에는 이런 거랑 관련 없이 크기와 관련 없이 세포 검사를 해보라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크기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지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겁니다. 54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이 이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갑상선이 호모지너스한 양상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그 톨러드 와이드 쉐입에 이제 안쪽에 이렇게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0.5cm 크기의 갑상선 유도암이 굉장히 의심되는 K-타이러스 5 모듈을 쓰셨고요. 왼쪽에 이렇게 쭉 초음파를 보면서 다른 결절들도 같이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북 같은 경우에 크게 0.23cm밖에 안 되고요. 그 크기가 작다 보니까 서스피셔스 피치가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항상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 반대쪽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자가 이제 수술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우선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건 사실 K-타이러스에도 합당한 결절이 아니고 세포 검사에 K-타이러스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2mm면 굳이 세포 검사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 우측에 갑상선 부분이 굉장히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반절제할지 아니면 전절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세포 검사를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양쪽 다 갑상선 유도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왼쪽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결절이 커지면서 다시 또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되는 결절이 있으면 항상 반대편도 한번 자세하게 보고 이제 반대편의 결절은 혹시 아니 반대편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 세포 검사를 통해서 같이 확진을 내려주는 게 환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수술을 2번 하거나 반복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4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그 10일 전부터 해가지고 목소리 잠김과 삼킬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이제 입원하셨던 분이고요. 보시면 갑상선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일드 헤테로지너스한 그 갑상선 자가면성 갑상선염에 이제 경미한 형태가 있으셨고 갑상선 우측에 믹스드한 쪽에 가까운 그 완전히 아네코이크한 부분하고 여기에 아이소이크한 부분 이렇게 섞여 있는 결절이 우측에 있으셨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K-타이러스 4 정도의, K-타이러스 3 정도의 여기도 그 시스틱 포션과 이 아이소이크한 그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는 그 요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 레벨 4 정도 이렇게 림프노드 안에 이렇게 하얗게 이 세포가 좀 차있을 때 보이는 이 하이룸은 살아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하이포이크하지 않고 아이소이크하게 보이는 부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서스피셔스 림프노드가 같이 있었던 남자입니다. 이분은 갑상선 오른쪽하고 왼쪽은 세포 검사에서 다 양성 결절이 나왔는데 여기는 5만 갑상선 암에 유도암에 전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청 고민됩니다. 사실 갑상선암에 암을 찾아내야 갑상선 유도암이 전이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갑상선 유도암이 그냥 이 가선에만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세포 검사를 했는데 전체가 다 양성결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갑상선 림프절이 이미 전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갑상선 유두암이 어딘가에는 있겠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를 하면서 림프절절제를 같이 하라 이렇게 권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갑상선 암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경우고 또 구병원에서 2021년 4월달에 갑상선 전절제술 하면서 센트럴 컴파트먼트 넥 다이섹션을 같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라이트 어퍼 포스테리어에 1mm짜리 PTC였고 그게 이제 갑상선 유도암으로 나오면서 그 림프절을 53개나 되셨는데요. 그 중에서 딱 1개에서 2mm짜리 림프절이 발견되었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 어블레이션을 추가로 하셨던 분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코트 파퓰러 다이오드 카시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한 2.2%까지도 갑상선 전이만 보이고 갑상선 프라이머리 튜머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계속 이제 초음파 기술들이 발전하고 하면서 2mm 이하의 흑들은 2mm까지 정도에 되는 흑들은 대부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서 0.2%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다른 갑상선 암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재발률도 좀 높은 걸로 돼 있어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면서 그쪽 림프노드가 있으면 그쪽도 같이 절제하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드문 경우긴 한데요. 네, 이런 경우도 드렸고요. 이게 다음에는 갑상선 유도암 중에서 이제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 된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58세 여자 환자분인데 갑상선 좌측에 이제 결절이 있었었는데
검진 후에 이제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가지고 세팅 무빙 검사를 했는데 클래스 5가 나오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암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스 6를 갑상선 암으로 주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드 와이드 패턴의 전형적인 갑상선 유도암이 소견이 있었고요. 그 이레귤러 나진 컬러드 와이드 주변보다 이렇게 검게 보이는 하이포에크 현상이 갑상선 유도암이 소견이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측 레벨 4 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도암만 보게 되면 인프저를 잘 이레귤레이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할 때는 인프저를 잘 보는 것을 항상 한 번씩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좌측 레벨 4 쪽에 이렇게 솔리드 포션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고 하일룸이 소실되어 있는 양상의 인프절이 0.87cm 깊이의 인프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K-타이어스5의 논줄에 아마 인프노드 전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세포 검사에서도 둘 다 갑상선 유도암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서스피셔스 림프노드는 이제 저희가 갑상선 이제 그 림프절 같은 경우에 포칼 콜티칼 하이퍼에코제니시티라고 이렇게 하이퍼에코한 부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시스틱한 포션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에코제닉 포사이가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코스틱 쉐도잉 있는 칼시피케이션의 형태가 갑상선 림프절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림프절 안으로 보통 하이룸에만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들어가게 되는데 뚱뚱한 곳으로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서스피셔스 림프노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특히 갑상선 요 위쪽 부분에 있는 결절들은 이쪽 로어 딥 서비컬 림프노드라든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갑상선이 있으면 갑상선 아래쪽 센트럴 로드부터 전이가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른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갑상선의 위쪽 부분은 바로 어퍼 딥 서비컬 림프노드로 직접 전이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 윗부분을 갑상선 유도암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된다. 어머니들 바이옵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52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전경부 불편감을 주소로 입원하셨고요. 갑상선 기능은 괜찮았는데 갑상선 사이러드 오토 안티바디 중에 TPO 안티바디가 110까지 증가되어 있어서 하시모토 사이러다이티스 때 나타나는 혈액 검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음파를 보면 갑상선 우측과 좌측에 이렇게 하이퍼에크한 리전들이 디퓨즈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자가면성 갑상선이라는 전형적인 소견을 보였고 갑상선 우측에 있는 곳이 이제 1.5cm에서 1.7cm 정도 되는 그런 결절이었는데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림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고 이 안쪽에 하이퍼에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 없었고 여기 아래쪽 부분이 사실 하이퍼에크하면서 마진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보이는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두 군데를 제가 세포 검사를 했었습니다. 임프레션은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의 사이로드 우주. 세포 검사상에서 오른쪽 첫 번째 게 이제 클래스 2 그러니까 양성 결절로 나왔고 두 번째 게 클래스 3 US 플러스라고 그 갑상선 암에 이제 비정형 세포가 나왔는데 비정형 세포는 암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포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권유를 드려서 두 번째 했었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에서도 위에 거 1번입니다. 위에 거는 양성으로 나왔고 밑에 거는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정형 세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상선 결절 안에 이렇게 석회화가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결절들은 신구빈 검사를 하게 되면 세포가 흡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저희가 퍼펜디큐러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 코어 니들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조직을 채취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었고 코어 니들 바이옵시에서 PTC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토탈사이로데토미를 해서 이제 우측에 16mm짜리 PTC가 있고 그 외에 아까 보셨던 위에 있는 것들은 양성결절로 나왔고 이 부절 전이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코어 니들 바이옵시를 간혹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나왔던 표고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을 진단할 때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코어니들 바이옵시라고 우리가 이제 FNA는 세포만 채취해가지고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는 게 FNA고 코어니들 바이옵시는 좀 더 이제 그 두꺼운 18게이지나 20게이지의 리드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조직을 저희가 이제 채취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 애매한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 몇몇 이제 FNA에서 이제 갑상선 결절에서 특정 이제 잘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얼터너티브로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에서 그 전 세포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non-diagnostic 사이톨로지가 나왔거나 아니면 비정형 세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검출됐거나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non-neoplastic 노즐하고 follicular neoplasm의 구분을 하는 그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제 폴리큘러 아데노마와 카시노마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석회화되어 있는 결절도 세포 검사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코어니들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쌤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아나플라스틱 카시노마나 이렇게 리포마 같은 이제 그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암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이제 좀 더 해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FNA를 여러 번 했을 때 뭐 클래스 4가 나왔다, 클래스 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왔다 갔다 나오는 그런 결절들에서는 조직을 채취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대한 갑상선 예약과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우측에 이제 라테랄 랭메스가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아픔은 없었고 이제 그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으로 의뢰돼서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갑상선 실질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갑상선 우측에 여기 일레귤러 마진에 하이포에코익한 부분이 보이는 타일스 5에 4mm 정도 되는 갑상선 유도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결절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양성결절로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갑상선 우측에 림프절이 이렇게 시식한 양상을 띠는 림프절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5.53cm 굉장히 큰 림프절이 발견이 됐고 그 하일룸이 살아있긴 한데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시피케이션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고 이 하일룸이 이렇게 이 형태 외에 다른 부분하고 세페이션 되어 있는 현상에 림프절이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림프절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세포 검사를 하면서 그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솔리드 포션에다가 같이 시행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스틱 포션은 혈액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때문에 희석돼가지고 세포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같이 채취해서 확인을 했었고 이건 우측에 갑상선 유도암 아까 작은 혹이 유도암으로 나왔었고 세포 검사에서는 세포가 이제 부족하지만 피지라는 게 높아지는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의심스러운 양상을 많은데 코어니들 바이옵시에서 갑상선 유도암이 전이로 나왔고 그런 림프절 전이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보실 때 항상 림프절들을 같이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포칼하게 하이퍼에코익한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니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림프절이나 아니면 시스틱한 포션들이 많은 이런 림프절들은 좀 많이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에코제닉 포사가 이렇게 큰 그리고 매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안쪽에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 암의 전이를 의심해야 되는 소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유도암을 이제 그 열절제술이라고 서머 오블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이월드지에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 남자 환자분인데 사이월드 인시덴탈로마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갑상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호모지너스 양상이고 갑상선 좌측에 그 톨러드 와이드 패턴에 그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아이소이코익하지만 이렇게 헤일로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양상의 갑상선 결절이 있으셨고 여기에 세포검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비라프 로테이션도 양성을 나왔고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이 되셨던 거고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그 나이가 55세시고요.
환자분에게 이제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리퓨전이시고 최근에는 이제 갑상선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갑상선 유도암이 있어도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미세 유도암 1cm 미만의 유도암에서 위치가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 갑상선 캡슐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그냥 지켜보기에는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권고드렸던 편이고 10월 14일날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하고 하루 뒤에 이렇게 제가 이제 레이저로 태우고 나면 이 서멀 인저리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이크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드마가 생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 안쪽으로 카보나이제이션 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서 일주일 지났을 때는 이 리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 4개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달 뒤에 이제 정상 처음에 진단됐던 사이즈 정도가 줄어들고 이거 4개월째가 지나면 이렇게 하이퍼트로픽 스카만 남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슈링키지 되어서 갑상선 결절이 이제 어블레이션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서도 이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서멀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열을 줘가지고 이제 결절을 태우는 건데 제일 많은 건 사실 RFA입니다. 많이 소화기내과에서 많이 하시는 리버라든지 이런데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가 있을 때 이제 고열을 줘서 이제 혹들을 치료했던 그런 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열을 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이제 열을 줄 수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도 있고, 하이프도 이제 열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절을 태우게 되거나, 아니면 하이퍼서미c 트리트먼트가 카이오 어블레이션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퍼서미c 트리트먼트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산부인과 영역에서 많이 하실 거고, 소화기내과 영역에서 하실 거고. 보시면 서멀 어블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티슈가 히팅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의 정도하고 온도가 같던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절에 이제 침을 넣었을 때 이 분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멀 인절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을 넣었던 부분의 근처에서 100도나 110도가 넘어가게 되면 티슈가 기화되면서 탄화가 되고 6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거의 즉시 이제 코아귤레이션 되면서 티슈가 이제 사멸을 하게 되고요. 50도에서 55도에서 4분에서 6분 정도 지나면 이제 리버서블한 셀룰러 데미지가 오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열을 주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RFA, PLA하고 레이저 어블레이션은 이제 레이저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팁에서 이제 열이 나와가지고 레이저를 쏘면 그게 열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절을 태우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굉장히 빠르게 진동시키면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주변 부분들에 열이 나면서 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우리가 RFA가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를 주게 되면 이온이 움직이면서 이 주변 부분들이 굉장히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열이 나게 되고 이 부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멀 인저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RFA 같은 사이로이드 블렌드에는 RFA가 할 때 이렇게 이 스무스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결절이 이렇게 크면 한 군데 한 군데 타겟을 나눠가면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크기를 줄이는 RFA를 시행을 하고 저희가 레이저 어블레이션 저희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어블레이션 여기가 눈이죠. 그래서 눈 쪽에서 이렇게 레이저 가이드 니드를 넣고 레이저 니드를 넣어가지고 파이버를 넣어서 이 결절이 있으면 결절 안에 이제 저희가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고 하고 나면 이렇게 탄화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주변으로 해가지고 설마 인저리가 생기면 주로 이제 갑상선 큰 결절들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그런 서멀 어블레이션도 저희가 종종 시행하고 저희 병원에서 발표했던 논문은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90명의 환자에서 이제 90명의 PTMC가 있는 환자들에서 레이저 어블레이션 하고 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 리덕션이 100% 되면서 갑상선 유도암이 이제 설제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던 적이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PTMC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치료했던 경우들은 있지만 로컬 리커런스라든지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는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새로 발견된 부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이후에 이제 재발이 없었던
케이스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갑상선 유도암에 대해서는 이제 열절제술은 아직 인정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환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어블레이션 관련돼가지고 학회에서 많이 보고도 하고 있고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갑상선 유도암의 치료의 한 가지 옵션으로 아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스페시픽한 내용들을 많이 있어서 온라인에 강태경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 FNA 하거나 허니들 바이옵시할 때 네. 시딩 가능성 같은 거는 있는지. 그거 항상 예전부터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수술 이후에도 그렇고 그 트랙을 타고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번지지 않겠냐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인앤아웃 무브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절 안에서 이제 팁이 움직이게 되고 그 외에 이제 트랙을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세포가 묻어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나 그 트랙에서 재활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아까 그 폴리큐라 베리언트 파피럴 캔서인데 그 환자가 그 FNA 했을 때 그거를 안 했는가요? 뉴클레어스를 봤으면 이 그 전형적인 파피럴 캔서의 뉴클레어스의 패턴이 보였을 건데. 그걸 아마 보시고 그렇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교육과 선생님이 그게 핵의 패턴도 아마 그 있긴 할 텐데요. 그거 외에 그 폴리큘라 그로스하는 양상의 그 결절이라서 아마 그렇게 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도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가지고 클리니컬하게는 그리고 하태경 원장님께서 레이저 어블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열 때문에 주위 혈관이나 이런 데 혈전 위험성이나 그런 거 있는지 다른 환자분 그런 환자 왔을 때 얘기해 주셔야 될 합병증 이런 게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제 열절제술 하게 되면은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 이제 여기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 인절을 주게 되면 환자가 이제 홀스니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갑상선 그 열절제술을 해서 태우게 되면 이 혈관도 같이 이제 응고되면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혈관을 같이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결절은 오히려 빨리 사멸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들이 많고 주변으로 이렇게 혈전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 갑상선 자체가 이렇게 아주 막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 어블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서머 어블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퓨저 스크레런 타입의 예후는 어때요?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다 이제 갑상선 파렌카임으로도 잘 뻗쳐나가지만 갑상선 구절전이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봤던 디퓨저 스크레로진 타입의 PTC도 대부분 다 구절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구절전이가 있으면은 재발 가능성이 그만큼 조금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TNM 스테이지 상에서도 조금 더 하이 스테이지로 가게 되고 좀 더 예후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MC에서 레이저 어블레이션이 너무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비급여로 하는 건 문제 없나요? 비급여도 실비보험도 그래서 환자한테 환자 설명하고 본인 부담도 많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환자 캔서 어블레이션 하고 팔로우업은 그냥 보통 캔서 팔로우 캔서 오케이하고 수술했는 사람 팔로우 받으시고 거의 일반적으로 일단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좀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주변에 합병증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저희가 체크해 보기 때문에 자주 오시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초반에 보다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가면서 보고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예. 톨러된 와이드를 이제 세 가지 말리그넷이 이제 그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면 톨러된 와이드의 비율이 이게 지금 저 사진도 보면은 아까 설명하실 때 톨러된 와이드라고 하셨는데 0.6하고 0.5인데 이게 가로 세로 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톨러된 와이드를 어떻게 결정을 하죠? 사실 그게 B보다 그냥 앞뒤 감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아니 XS인데 이분은 절대 수치가 좀 이분은 솔레드 라이드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기준이 예, 제가 제가 애매할 했을 때가 때,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가 돼야 뭐 가로 세로 비가 몇 프로 이상 B는 관계없고 이 앞뒤의 간격이 좌우 간격보다 더 길면 그냥 솔레드 라이드. 그냥 아주 0.1mm라도 네, 조금만 그렇죠. 더 넓으면 네, 이 커서를 대기에 따라 좀 애매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그 톨러드 와이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 그것도 되게 전통적인 암 진단 분류 중에 하나긴 한데 다른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하이퍼 에코제니스트나 다른 부분들을 같이 마진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유관적 소변하고 FNA가 결과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나요? 해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도함은 많이 일치하는데 벽포종양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경우들도 초음파 소견하고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 간혹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도함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일치하지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온 경우라면 그 크기가 커가지고 가이드라인대로 딱 의심 소견이 없어도 2cm 상향을 하고 이런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보통. 그런데 대부분은 뭐 유도암이 많고 유도암의 대부분은 사실 아까 얘기드렸던 그 K-타이라스의 그 기준에 거의 합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검사에 보면 0.5cm 이상의 결절들은 세포검사에 보면 이렇게 말리그노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다 파필러리 캔서의 기준이다 보니까 거의 그렇죠. 예. 역보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준 안 맞다는데 맞죠. 선생님은 그러면 FN의 기준은 그냥 나는 몇 cm 이상이면 다 해본다 뭐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한데 사실 좀 환자 의뢰돼가지고 오는 경우에 크기의 기준을 두고 환자에게 그냥 FNA 안 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2cm면은 딱 2cm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K-타이라스도 그게 권고사항일 뿐이지 이게 뭐 1cm, 1.5cm, 2cm 이게 이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소견이라서 그렇게 봤을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그 결절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자의 치료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만한 경우에는 굳이 K-타이러스 기준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건강검진하고 이제 결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보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환자분 결절은 있는데 의심스럽다 그 세포검사 해보세요 하고 저희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드리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환자들도 수긍을 안 하고요. 어떻게든 진단을 내달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4mm, 뭐 5mm 이런 결절들이 오시게 되고 환자분한테 기준에 합당하진 않은데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면 세포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굳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묻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 병원에서 아웃의 비율가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저희 병원은 적습니다. 네, 확실히. 몇 프로 정도? 보통 뭐 10에서 15%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3가 15% 이하 나오면 아주 우수한데 네. 저희 병원은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일단은 이 병리과 선생님의 그 진단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초음파랑 같이 코릴레이션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제 여포 종양의 가능성하고 양성 호의 가능성이 이제 임상이 많이 사실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네. 그 병원에 병리과 선생님 같이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상이 반영이 많이 되죠. 네. 제가 옛날에 10년 전인데 내가 FNM 많이 할 때 아우스를 다 이제 가지고 슬라이드를 다 받아가 그걸 다른 병리 선생님한테 보여줬거든요. 봤더니 내 병리 선생님보다 이쪽이 훨씬 더 후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아우스냐 프로볼하고 이거 왜 프로볼해가 이거는 데피네트로 한 단계 다 상승하니까 병리쌤하고 임상쌤하고 같이 있으면 확실히 아우스 주는 거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아우스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랑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양성 결절같이 보이는데 그 여포 종양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저희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여포 종양으로 주시면 소견인지 선생님 쓰신 그 논문에 전부 다 파필러리 캔서입니까? 네. 전부 다. 네. 그러면 1cm. 스몰 어블레이션을 파필러리 캔서 아니고 코스메틱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음알 어블레이션. 그래서 많이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하시게 되죠 저희가. 그런데 뭐 그런 경우들에서도 꽤 이제 결절의 양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번 하면 60% 정도 볼륨이 줄어드니까 분들한테 환자분한테 설명 잘 드리고 인디케이션 받는 분들 또 옵션은 제가 공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뭐 포린 바디 센세이션이 있거나 이제 압박성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절이 큰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생활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로벡토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마블레이션을 하거나 하는 옵션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